자, 안녕하십니까, 친구들. 오늘은 한국사 10차시 조선의 통치체제, 그리고 임진왜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려시대의 통치체제를 배웠는데, 고려시대는 굉장히 이원화돼 있고, 좀 정비되지 못한 그런 복잡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조선은 고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정비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긴 하네요. 기본은 이제 왕이 있고요. 왕 밑에 재상들의 합의기구 의정부가 있습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밑에 이제 6개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육조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선이란 나라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냐 아니면 신하들과의 어떤 이 균형 밸런스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로 이렇게 좀 변동이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원하는 왕들은 육조 직계제를 선호하죠. 네, 의정부를 건너뛰고 바로 육조를 통제하는 시스템이고, 의정부 서사제는 모든 것에서 의정부를 거쳐서 왕과 어떤 재상들의 권한을 상당히 많이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전에 배웠던 것도 참고로 하시고, 중요한 거는 조선의 중앙정치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네들입니다. 자,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가 있고요. 왕권을 견제하는 언론기구가 있었는데,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는 승정원과 의군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구입니다. 이 왕의 비서 중에서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승지죠. 그래서 여러 사극을 보면 도승지는 항상 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걔 도승지는 들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도승지가 와가지고 명을 내리시라.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광해인가 그 영화가 뭐였더라? 이병헌이 나오는 그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도승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의군부는 특별 사법기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왕을 뭐 죽이려고 했거나 이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탔거나 이러면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군부를 소집합니다. 의군부를 소집하면 뭘 하느냐? 바로 불을 피워가지고 그렇죠? 막 쇠 막대기를 달궈가지고 고문을 하고 그랬던 기구예요. 그래서 왕의 어떤 그 권한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왕권을 견제하는 언론 기구는 고려 시대에는 이제 어사대와 중섬나성의 낭사가 그 업무를 담당했죠. 바로 간쟁, 봉박, 서경, 뭐 이런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3사, 바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역사를 편찬하는 춘추관, 그리고, 뭐, 국립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균관,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한성부, 뭐, 요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관리를 임명하는 제도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과거가 대표적이지만 과거 이외에도 뭐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자, 과거는 문과, 묵과, 잡과로 이렇게 시행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고려와의 차이점. 고려는 묵과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조선에는 묵과가 정식 시행되었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자, 과거는 식년시, 별시 뭐 이렇게 있는데 식년시는 3년마다 보는 정기 시험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매년 보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봤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국가에 뭐 경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수시로 특별 시험을 보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응시에 대해서 이 청인을 제외하고는 뭐 양반만 볼 수 있다 뭐 이런 제한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력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 양반들이 이렇게 응시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천거, 뭐, 과거 이외에도 추천을 하는, 요런 천거와 같은 방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서 제도도 있긴 했는데, 조선시대 음서는 매우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서로 관직에 오른 사람들은 고위 관리로는 승진이 좀 어려웠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상피제가 서로 피하는 거죠. 서로 피하는 거야. 왜 피해야 되냐면 가족이나 친인척이 같은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뭔가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출신이야? 근데 전라도 지역의 어떤 지방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다 해서 요런 것들을 피하게 만든 시스템, 바로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상피제였다는 것 좀 기억하시고요. 과거제에 대해서 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생원 진사과가 있었다. 뭐 여기서 합격을 하면 성균관에 입학을 하거나 혹은 하급 관리가 되거나 성균관에 입학한다는 거는 좀 더 높은 관직으로 좀 나가보겠다. 더 출세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과를 보는데 대과는 초시, 복시, 전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선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과거에 합격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고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도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20년, 30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었다는 거죠. 물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단기간에 합격한 젊은 나이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매우 드물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지방행정제도로 한번 가보죠. 자, 조선은 이제 지금의 영토를 모습을 갖춘 거는 조선 세종 때 4군 6진을 개척하면서라고 우리가 배웠고 전국을 8도로 나누고요. 8도 아래에 부, 목, 군, 현을 설치한 거죠. 이건 행정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에는 부사,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과 같은 지방관이 파견되죠. 그래서 모든 지방 행정 단위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바로 여기 나오지만 속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방관이 모든 지역에 파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관찰사. 도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관찰사니까 8명의 관찰사가 있었겠네요. 이 사람은 모든 수령을 지휘하고 감독하였다는 겁니다. 지금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겠고, 그 밑에 이제 수령, 지방의 행정과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모두 소유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춘향전 아시죠? 예, 그거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이 고려시대에도 향리가 있었는데 원래 고려시대 향리는 굉장히 지방에서 이 세력이 막강한 옛날 호족들의 후예들이었는데 조선으로 가면 이들이 굉장히 수령을 보좌하는 단순한 어떤 그런 그 있잖아요. 뭐 사또 하면서 이렇게 그 지방관의 명을 받드는 그렇게 고려에 비해서는 지위가 많이 격화되었다는 것이고요. 자, 향부곡수호는 조선시대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지방행정 통치 조직이 일원화되는 고려시대처럼 이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발전한 거죠. 자, 향촌에는 유양소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서 지방의 양반들이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시하고 어떤 풍속을 유교식으로 교화하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유교식으로 뭘 하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 이제 임진왜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92년 정확히 조선이 건국된 지 200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건데, 요걸 선생님이 요렇게, 숫자를 이렇게 한번 번호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실 삼포회란이나 을무외변이라고 하는 건 임진왜란의 뭐 시작에 들어가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발전 속도가 느려서 여러 가지 물자 선진문물을 좀 소통해 달라, 좀 달라,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이 우리 그 조선에서는 세 개 항구를 개항합니다. 그게 삼포인데 부산포, 제포, 연포예요. 부산포는 지금의 부산이고요. 그다음에 제포가 진해입니다. 여기 나오지 않는데 부산 옆에 있어요. 이렇게. 연포는 울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세 개를 개항해서 일본 애들이 와서 여기서 물자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여기서 일본 애들이 난을 일으킨 거죠. 이게 삼포외란입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이런 폭동이 있었다는 거고 또 55년에는 을묘외변이 있었다. 외변이니까 을묘년에 일본 애들이 변을 일으켰다는 거죠.
요렇게 어쨌든 통제가 어느 정도 되다가 1592년 이때쯤이 되면 일본의 이제 전국 시대를, 일본의 대분열 시기를 바로 이 노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요것도 수업 시간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임진왜란이 발발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 노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 쳐들어가려고 했죠. 그래서 명나라로 가려면 니네들은 길을 좀 빌려달라. 이걸 이제 정명향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명나라를 우리 그 황제의 나라로 떡스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길을 줄 수 없다,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은 일본이 부산으로 상륙을 해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음. 자, 너무나 순식간에 한성이 함락이 되고요. 선조는 의주로 피신을 갑니다. 의주. 예. 여차하면 중국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선조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그 전쟁을 이끌었던 거는 바로 광해군이죠. 그래서 광해군이 굉장한 고생을 했다. 네. 자, 명예 원군을 요청해서 명나라가, 원래는 이제 일본이 들어가 처음 본 거니까, 가려고 한 거니까 명나라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조선이 깨지면 그 다음 타겟은 명나라가 될 거니까. 근데 이제 명나라는 이제 어깨를 으쓱으쓱하면서, 그래 내가 니네들을 도와주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원군을 보내게 된 거죠. 자, 그 전투에서 졌는데 이때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순신이 바다에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옥포해전 최초의 승리인데 요거는 좀 지우셔도 상관없고요. 한산도 대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순신 장군의 이제 뭐 3대 대첩할 때 꼽히는 게 이제 한산도 대첩, 그다음에 명랑해전, 노량해전인데, 이게 이제 다 그 뭡니까?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3부작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 흑진 막 요런 게 이제 처음 나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제 남해를 장악했다는 건 뭐냐? 어떤 일본의 물자, 여기 일본 애들이 싸우려면 군수품을 보급해 주는 게 이제 차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의병들도 각지에서 봉기를 해서 활약을 하고, 명나라 군도 와서 싸우면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한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지금의 고양시, 지금 저기 일산 있는 데서 벽제관 전투가 있었는데, 여긴 나오진 않죠. 근데 이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과 조명연합군 간의 세력 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3년에 걸쳐서 강화 협상을 하게 돼요. 이 전쟁을. 그러니까 약간 6.25 전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강화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렬돼.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뭐 명나라의 공주를 일본 천황에게 시집을 보내고 한반도의 남부지방을 일본 땅으로 할 것이며 뭐 이러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시 난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모함을 받아서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장군이었다가 이등병으로 이렇게 격파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초를 겪은 이순신 장군이 다시 명랑 대첩에서, 정말 너무나 막 거북선도 없고 막 이 명랑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승리를 거둔. 그러다가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 해서 일본군이 철수하는데, 바로 이순신 장군이 올 때는 니네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니네 마음대로 못 가지 하면서 마지막 이 노량해전에서 일본군을 크게 예, 혼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네. 자, 임진왜란의 영향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은,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일본하고 조선이 싸운 게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국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조선, 중국, 일본에 모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자, 조선은 이 전쟁 자체가 조선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매우 큰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토지는 황폐화됐고 그죠?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토지 대장 호적 막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겠죠. 거기다가 소중한 문화재가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쟁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거는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우리 백성들, 그렇죠? 우리 조선인들이 그렇게 싸운 건데, 당시에 양반 사대부들은 명나라를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정말 나라를 다시 세웠다라고 이렇게 정말 사대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지배층들이 이 성리학을 숭배하는 중화사상에 빠진 이걸 이제 화이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줬다. 이거를 제조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조를 다시 지어준 은혜다. 얼마나 정말 부끄럽습니다. 약간 그래서 요런 지배층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또 큰 고초를 겪게 되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지만 자,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조선에 많은 군대를 보냈죠. 이 틈을 타서 다시 여진족, 만주족이 성장을 해서 얘네가 후금을 세우고 결국은 후금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얘네가 바로 다시 조선을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호란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자, 중국도 지금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었고요. 자,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이 임진왜란에 자신의 힘을 쓰지 않은 이 강자, 일본의 강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장악하고 도쿠가와 막부를 열게 됩니다. 이 막부를 수도인 에도의 이름을 따서 에도 막부라고 하죠. 바로 일본의 마지막 정권이다. 이 근현대사 넘어오기 전에 마지막 정권이죠. 자,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서 일본 문화가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러니한 것은 조선은 너무 착해. 이렇게 큰 전쟁의 피해를 일본에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에도 막부가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랑 다시 국교를 재개해가지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문물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니까 바보같이 그거를 다시 국교를 재개하는 너무 착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두들겨 맞아놓고 다시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알았어 친구야 이랬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해서 요번 시간 마무리할 테니까 대신에 여러분들 수업을 제대로 안 듣는 친구들이 지금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엄청 경고합니다. 그러다가 크게 혼나는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